저는 아까 인사드렸던 전국도시농업 시민협의회 공동대표인 조은하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프로그램 분과인데요. 4개 분과로 이제 나눠서 저희가 활동을 하게 됐는데, 프로그램 분과에서 농부시장 분과예요. 그래서 농부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 와주셨는데, 오늘 또 귀한 분을 모셔서 좋은 발제를 저희가 듣게 돼서 되게 기쁜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도시와 농촌의 생태적인 생산과 소비를 이어주는 농부시장, 그리고 농사와 밥상을 살리는 밥상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장터들이 도시 안에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기를 원하는데, 또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농구시장을 운영했던 지역들, 그런 단체들, 대표님들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떤 농구시장은 운영이 되다가 또 멈춰버린 그런 농구시장도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서로 연대해서라도 이런 농구시장을 더 활성화시켜 볼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여름에 선임연구원이신 송원규 부소장님을 모시고 지역 먹거리 계획에서 배제되고 있는 농구시장과 도시농업 제도화의 모색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분과 시간을 굉장히 3시간 정도로 많이 잡았으니까요. 충분한 이야기들이 이곳에서 좀 있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와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한번 실천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원규 부소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은 농업 정책을 아는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농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저도 되게 몇 년 만에 온 곳인데, 제가 대학을 여기서 다녔습니다. 처음 대학에 입학할 때 90년대 후반에 이제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요. 농자가 붙은 대학에 가는 게 매우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학교 이름만 이야기하고 어느 분과나 학과인지 얘기를 잘 안 했던 그런 도시에서 자란 대학생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들어왔을 때 당시에 이제 노동법 개혁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노동자들 총파업이 있었고, 그것을 분노를 담아 이야기한 선배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무섭게 나를 왜 후배들을 겁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학생활을 시작했는데, 농에 대해서 이제 알아갈수록 당시에 이제 현장 농민들의 삶, 우리 농업의 위기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농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근데 이제 사실은 알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점수에 맞춰 대학을 가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윗세대들은 또 자기 지향이 뚜렷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도 점수에 맞춰서 학과에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농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됐을 때는 내 지향과 전혀 맞지 않는 학과였구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농약을 전공하는 학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전공해서 어떤 화학회사에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속에서 그 생각들을 많이 접고, 사회진출 이제 농민단체 상근 활동가로 제가 시작하게 됐었고, 그런 흐름들이 아까 김충희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회 변화들 속에서 많은 국책연구원들이 농을 연구하지만 현장을 담는 연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농민단체가 직접 연구소를 만들게 됐고, 그때도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야 그래도 네가 대학을 농과대학 나왔으니까 네가 다시 공부를 시작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다시 그때 전공을 바꿔서 정책 연구를 할 수 있는 농업경제학을 다시 공부를 해서 이제 박사까지 학위 수여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이 요지는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딱딱합니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이
오늘 이야기하려면 제도화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한다면 그 문제 자체부터 저는 이제 도시농업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가 꼭 제도 안에 들어가서 이 활동을 해야 되냐, 아니면 다양한 이런 지향을 가진 시민사회의 활동과 그것으로 시민들에게 또 나름의 먹거리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는 가치들을 전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냐라고 하는 논의 자체가 이제 서로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은 올해 있었던, 벌써 이제 많이 지나갔고 이제 이런 내란 사태, 계엄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잊혀졌지만, 총선이 있었을 때 제가 정목거리 정책위원장으로서 많은 농민단체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기존에 이제 이렇게 농업 정책을 같이 논의하던 단위들과 이 총선 정책을, 농업 먹거리 정책을 정리했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도시농업에 대한 그 어떤 문구도 그 정책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즉 여전히 도시농업 기본 계획이 도시농업법에 의해서 수립이 되는 그런 시간이 상당히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농업 정책에서는 도시농업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도화라는 것이 필요한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제도화를 우리가 어떤 경로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저는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번 내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어쨌든 공교롭게 이 시점에 좀 혼란스럽지만 꼭 그 정당에 대한 기대가 있다기보다 다시금 이런 흐름들,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 전환과 이런 전 세계적인 흐름에 사실 자본과 기존의 농업을 망쳐왔던 그런 흐름들, 먹거리를 망쳐왔던 흐름들을 조금씩 다시 지구와 함께 교감하면서 바꿔가려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공감을 얻는 상황에서, 그래도 새롭게 다시 정부가 구성된다면 그 정부에게 최소한 이 정도의 도시에서의 농업 먹거리 정책은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정리해서 너무 길지 않게 말씀을 드리고, 같이 사실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주류에 있는 이 정부의 관료들과 제 공무원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사회에 또 흐름이 있으니까 이런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는데, 이미 코로나를 2007년 8년의 세계 식량 위기 때 우리가 흔히 4대 곡물이라고 이해하는 밀, 쌀, 콩, 옥수수라고 하는 4대 곡물이 3배, 불과 2, 3년 사이에 3배 이상 가격 폭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결국은 사료를 먹여야 하는, 곡물 사료를 먹어야 하는 축산 농가가 사료 대금을 사실은 이제 소를 키워서 팔고 다시 사료 대금을 갚고 다시 사료 회사로부터 받고 이러는, 사실은 이제 빚으로 이 농가를 영위하거든요. 사료 대금을 갚지 못해서 축산 농가가 자살을 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점점 위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고,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인간이 생태를 너무 파괴한 결과물로서 그 동물과 식물과 인간의 서식지가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이런 바이러스들이 너무나도 손쉽게, 그리고 인간과 동물을 오갈 수 있는 바이러스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이 세계의 그런 부분, 경계 속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이런 사태들이 더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이제 먹거리를, 농업 생산을 충분하게 하는 나라들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너무나도 신봉하는 세계무역기구에 통보조차 하지 않습니다. 저 조치를 취할 때. 원래 우리가 맹신한 WTO 체제 하에서는 무조건 통보를 하고 WTO 사무국에서 안 돼, 다른 나라들을 고려해야지, 이런 통보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도 얼마 전에 폭설을 통해서 느꼈던 것처럼 앞으로 더 빈번하게 이 이상기후로 인해서 우리의 먹거리 생산의 불안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심해진다는 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은 이제는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지 선택해야 된다. 과학기술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과학기술이 인간보다는 자본을 위해서 움직여 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술을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가 중요한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전히 기업과 자본을 위해서 쓰여질 수밖에 없다. 도시농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도 벌써 많이 수립이 되고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도시농업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 수직농장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올해 정부의 그 규정이 바뀌었는데요. 농업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규정들이 아시다시피 300평 이상을 연간 몇십 시간 이상 일해야지 이제 농부로 등록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너무 엄격해서 어렵다, 진입을 어렵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명분은 그런데 실제 사각지대에 있는 정말 소규모로 농사짓는 진짜 농부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데 수직 농장을 세울 수 있는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올해 규정을 바꿔서 도시 지역의 지능 지역, 그러니까 절대농지라고 부르는 거죠. 절대농지가 아닌 지역에 수직 농장을 세운 사람은 이제 농업인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들이 바뀌어가는 속에서 그럼 도시농업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아까 회복탄력성에 대한 말씀을 아까 대표님께서도 하셨었는데 그러한 회복탄력성은 인간과 우리가 자연의 관계를 다시 인간 중심에서 서로가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바뀌어가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의 진정한 대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많은 기술을 개발해놨고 농민들은 우리 기업이 만들어온 많은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한테 사서 농장에 적용하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 라고 기업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안적인 고민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많은 소규모 농민들 그리고 진짜 농민들 그리고 도시 농부들은 이러한 것들을 좀 관계를 중심으로 다시 설정해보자. 우리가 시장에다가 돈을 내고 사 먹는 그런 먹거리만을 생각했다라고 하면 다시 사회적 관계를 바꾸어가는 방식에서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주에 오셨던 분들은 김정석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둥지시장, 어떤 자본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매개하는 시장이 아니고 서로가 신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땅이 가지는 다양한 그런 공익적 가치 어떤 다중의 기능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그것을 주고받는 사람들도 돈이 아니라 관계와 그 먹거리 자체, 농지 땅이 가지는 그 가치 자체를 가지고 만나는 그러한 어떤 커먼즈로서의 시장 그리고 그 안에서 사회적 관계를 바꾸는 시장 이런 것들 해보자는데 실제 많은 경우 일단 뭐 사실 해외 사례가 많은 분들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왜 굳이 해외 사례 얘기하냐? 우리 현장에서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근데 이 관료들을 설득할 때는 외국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어. 너네도 생각을 바꿔 사실 이런 얘기를 제일 잘 먹힙니다. 그래서 그래도 외국에서 의미 있는 사례를 이제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참여했었던 흐름들을 통해서 목이 아프실 것 같아요. 아니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앉는 게 더 보시는 것도 편하시겠어요? 그러시구나. 저는 서서 하는 편에 가시거든요. 아니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전에 지금 이제 올해 폭설 피해까지 여름에 폭염 피해까지 많은 농민들이 이제 실제 기존에 농촌에서 농사를 하시는 기존 농민들의 경우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그 농업민생사법이라고 부르는 여러 법률들을 통과시키자고 이제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국회의원들과 이제 농민 단체 대표자들 같이 하고 왔는데요. 오늘 이제 가톨릭 농민회 회장님이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가톨릭 농민회가
현장에서 1970년대 시작을 할 때 유기농업에 대한 고민들은 뭐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서도 들어와 있었고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익산시죠. 당시 익산군이었는데 군의 황등면에 그때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지금 많이 시간이 바뀌어 더 고령화가 됐지만 그때도 이제 젊은 농부가 마을에서 우리 이 공동체 마을 안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농사를 도와주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농약통을 아시다시피 등에 지고 뿌리는 농약통을 들고 하루 종일 이제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의 농가에 뿌려드리고 나서 돌아오시는 길에 논두렁에서 그냥 쓰러져서 돌아가셨거든요. 급성 농약 중독으로. 그걸 계기로 생명농업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1970년대에 시작이 되어서 그 가치, 농민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러한 도시 소비자들이 우리가 그걸 사주자라고 하는 이 도농 간의 직거래를 통해서 지금의 생활도시 이제 여기서 주로 활동하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그 조합원과 그 조합원 회원, 생산자 회원 간의 관계에서 그럼 좀 더 사회적으로 확장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로컬푸드를 거쳐서 식생활교육 운동으로 거치고 우리 지역에서 먹거리를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할지 그리고 생산하는 농민과 농부와 그걸 소비하는 시민 간에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농업농촌민식품산업기본법 23조 3에 있는 지역 먹거리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지역 단위에서는 그런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는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역 먹거리 계획 안에 약간의 언급은 있을지 몰라도 별로 많이 논의되지 않는 그러한 영역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과정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직거래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많이 만들어 왔고 지금 시점에서 보자면 이 지역 먹거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지자체별로 지자체장의 의무로서 부과된 지역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조금 이게 반쪽짜리가 된 건 요즘 지역 먹거리 계획은 전 세계 추세로 보면은 1990년대에 먹거리 정책 협의회라고 하는 시민들과 지역 행정과 의회가 같이 먹거리 정책을 논의하는 흐름은 북미 지역이나 유럽, 서유럽 지역에서 1990년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아까 2007년, 8년 세계 식량위기 같은 걸 겪으면서 특히 도시 지역이 이제 위기를 느낀 거죠. 이런 상황이 자주 반복되면 도시 지역이 아무리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도 먹거리를 가져올 곳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게 지역 먹거리 계획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의 계획이라는 걸로 만들어졌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따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지역의 전환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더 이상 도시가 과거처럼 소비를 많이 하고 생태적인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지역사회가 되어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전환을 모색을 하는데 그 도시전환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즉 소비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농업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아무리 도시 지역이지만 우리가 자급을 할 수는 없는 도시 지역이지만 어느 정도라도 도시 지역의 생산을 통해서 우리 기후위기 시기에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의 전환 계획 안에 반드시 포함이 되는 게 최근에 이제 흐름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맥락은 다 사라지고 우리 행정구역 안에서 농민이 생산한 걸 지자체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구청에는 대부분 생산자는 거의 없죠.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그걸 우리 지역에서 소비해서 우리 지역 생산 소비가 이만큼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거 자체는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 지역 농민이 생산한 걸 우리 지역의 도시민이, 우리 주민이 소비해야 돼. 딱 행정구역 안에 가둬놓고 행정의 실적을 위해서 하는 그런 계획으로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계획이 아니고 우리 행정계획 안에서 그 실적 계획을 채우고 그 실적을 정량적으로 많이 채운 지자체에게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을 부여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조금은 이상한 정책으로 변질이 되었고요. 더더군다나 지역은 이걸 하는데 왜 국가는 이걸 안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국가는 우리는 지원해줄게, 지역에서 해 라고 하면서 국가 계획은 전혀 수립을 하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수건이었습니다. 이 국가에서도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도시농부들과 우리 여성농민들이 같이 토종 씨앗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 돌봄 사업, 그것을 생산한 것을 또 채종부를 통해서 전파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이것도 처음에 여성농민들이 전 세계 비아카페시네라고 소농들의 단체들에서 도시와 이 농촌이 이런 식으로 교류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상자에 농민들이 자기 생산물을 담아서 도시 소비자에게 보내는 그러한 활동들을 가지고 제철 채소 꾸러미라는 거를 2009년에 처음으로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보고 영감을 받은 완주군에서 그걸 건강 밥상 꾸러미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그냥 꾸러미를 보내는 것보다는 일본에서 많이 하는 직매장,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2010년, 11년을 거쳐서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농부와 그 농부들의 땀의 가치를 인정하는 이 도시 소비자들 간의 교류로 시작했던 것이 지금은 로컬푸드 직매장이 가장 매출액을 많이 올리는 지역 먹거리 사업의 영역인데요. 그 중에 78%가 농협 매장입니다. 가치는 사라지고 매출액이 이만큼 커졌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되고요. 이 직거래 장터라고 하는 것 또한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조건 같은 것도 그 안에서 농부가 자식이 생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도시 소비자들을 만나면서 서로 관계를 맺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이런 거는 평가 점수에 그 어떤 항목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몇 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냐, 매출의 규모가 얼마나 되냐, 그걸 운영하는 주체가 농업회사 법인이냐, 영농조합 법인이냐, 농협이냐 이런 것만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물론 모두가 그렇지 않죠. 일부의 정성평가 요소도 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직거래 장터를 하다 보니까 제주에서 모이는 농부시장 포럼에 이 도시농부 혹은 이 소비자 시민들과 정말 관계를 가지고 만나고 싶은 그런 농부시장을 여는 그러한 농민들은 정책의 지원 대상에서 항상 소외되고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저는 이 직거래 장터 혹은 농부 장터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지역 먹거리 계획이라고 하는 지금 정부의 정책 안에서 소외되어 있고 제도 안에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농업에 대해서 아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따 이제 사례에서도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그 가치를 한번 해주고자 하는 그걸 이해하는 이 시청의 공무원 한 분이 이렇게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던 마르쉐 농부시장을 양천구의 공원에 도시 공원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회랑을 안정적 공간으로 제공을 해주고 이런 것만으로도 훨씬 더 안정적인 농부시장이 운영될 수 있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더 정책과 제도 안에 담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농업 정책을 다루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이고 또 현장에 실천하는 고민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사례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저도 듣고 공부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럼 도시농업 쪽에서는 어떠냐? 여전히는 아니고 정부도 흐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계획 안에 아주 좋은 사례들, 해외 사례들 많이 담겨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를 추구하는 도시민들, 우리 흔히 얘기해서 가치 소비를 하는 도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좋은 문구들이 많이 보고서에 담겨 있고요. 그러한 가치를 존중해주는 미국의 파머스 마켓과 도시농업이 연계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계획일 뿐이고 이게 실제 시행이 되려면 저와 같은 정책을 중심에 두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그 정책이 꼭 제도가 법과 조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도시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마을 공동체 안에 저기에 가면 도시 텃밭이 있고 도시 농장이 있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도시 농부들이 있고 그 도시 농부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역민들이 다 아는 것도 제도합니다. 사람들 인식 안에 있는 거지만 이게 더 확장이 되려면 조례나 법률과 같은 것에 의해서 더 확실하게 뒷받침이 되고 더 꼭 필요한 건 예산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만으로 모든 활동이 커버될 수는 이제 보장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 같은 것들도 돼야 되는데 여기 정부의 정책안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이런 것들 농업 농촌 간의 교류를 지원하겠다, 도시민과 농업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 정부나 지자체 예산에서는 거의 실제 항목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선에서 이 금천구 같은 경우는 이런 활동을 잘 해나가고 치면서 이렇게 시민활동 프로그램 내에서 남은 음식물을 텃밭에 비화로 해서 이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을 제로화하자라고 하는 이런 활동들도 하고 계시고 이미 경기 지역에서도 아주 수준 높은 도시 농장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이 퇴비와 컴포스트를 잘 해서 실제 그것을 농업 활동에도 활용하고 계시고 공동체 활동을 더욱 확장해서 지역의 먹거리 돌봄과 연계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이런 단계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게 더 잘 되려면 확실하게 정책과 제도, 예산으로 뒷받침되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요거는 이제 직거래 장터의 관점에서의 사례인데 이탈리아에서는 생명지구라고 하는 것이 비슷하게 이렇게 현장에서 실천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부들과 그 유기농장에서 나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가치를 중심으로 소비하고자 했던 그런 소비자들의 움직임을 이런 걸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농부장터가 열리니까 그게 도시민들이 거기에 가 적극적으로 농민들과 만나서 거래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 가치의 생태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알게 되더라. 그래서 지자체가 처음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상당히 긴 시간 10여 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끝에 국가 차원에서 생명지구라는 것을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만들어진 것이 최근입니다. 현장에서 시작된 사례가 제도로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이게 파리의 사례가 도시농장 그 자체 제가 말씀드린 사례가 그 자체가 되게 우리나라에 맞는 사례는 아닌데 파리의 사례를 굳이 이야기한 것은 사실 파리시 자체는 그렇게 농촌 지역이 크지는 않습니다. 대도시 소비지에 가깝죠. 하지만 안 이달고라고 하는 여성 시장이 파리 시장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정말 혁신적인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2030년부터는 파리 시내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운행 자체가 이제 금지가 됩니다. 이 정책으로 되게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졌는데 그것만 한 게 아니고요. 파리시의 식량 주권을 공식적으로 2기 정부에 들어갈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기획 중에 하나가 좀 일찍 시작됐었죠. 파리 컬처라고 하는 파리의 문화이자 파리에서의 경작을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담은 이런 정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도시농업 공동체와 시장이 서로 만나는 그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르페이잔 어그란이라고 하는 이 옥상의 큰 규모의 농장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례에 맞지 않는다는 건데 새싹 채소를 재배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스마트팜에 가까운 시설인데 이 사례 자체는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소비자, 레스토랑, 기업에 공급을 하면서 예를 들면 지역의 먹거리 돌봄이나 급식과 같은 곳에도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지향이 파리시 자체 정책 내에는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해서 전혀 저도 준비된 바가 없고요. 이게 제가 이 관련한 연구를 이창호 소장님처럼 평소에도 하고 있는 연구자는 아니어서 그러면 이 농부 장터라고 하는 것과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제도 안에 이제 포함시키면 좋을까? 일단 기본적인 것은 이런 자율적인 활동을 하는 도시농부와 이 농부장터를 열려고 하는 도시농부 혹은 기존의 농민들, 농부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만나는 그것 자체를 상당히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정책적 관점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농업 기본 계획에는 이런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정말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더 이상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제 몇 가지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농식품부가 도시농업을 관장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별로 취급을 받지 못한다. 이 농식품부 자체가 기존의 농업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정부 부처다 보니까 차라리 이제 부처 자체를 옮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고요. 비슷한 고민인데 전국 먹거리연대에서 고민하는 먹거리 기본법은 농식품부에 맡기는 수가 농업정책으로 축소되어 버리기 때문에 국무조정실 산하에 두는 우리나라 전체 먹거리 정책을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만들고 그래서 다양한 관련된 부처, 왜냐하면 급식은 교육부 소속이고요. 아동들의 이제 그 급식과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소관이고 청년들 정책은 또 이제 일자리나 이런 것도 고용노동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처들의 먹거리 사업들이 분산되어 있는데 그런 다부처 사업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주는 게 낫지 않냐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을 고려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도시들은 선도적인 토론토라든지 이런 뉴욕이나 영국의 런던 그리고 이제 일본의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도시를 전환하는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 도시농업과 우리 도시에서의 먹거리 정책을 하나의 영역으로 담는 방식으로 정책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이 세션뿐만 아니라 전체 세션의 기획인데 결국은 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공감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주 짧은 소개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제도화를 모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좀 많이 논의를 하고 나름대로 그 정책을 만들 수 있는 혹은 그것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런 자리에 불러다가 이런 게 지금의 필요한 우리의 정책이야. 너희들이 그걸 시행될 수 있는 정책으로 입안을 해서 좀 정부 안에서 그 계획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봐. 그러고 중요한 거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부와 정책 그것을 이렇게 실천하는 현장의 분들이 만날 수 있는 결국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공무원들만으로 운영되는 시행계획은 절대 현장의 의견이 잘 제때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즘 모든 논의들이 거기로 귀결된 저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버넌스 구조가 만들어져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직접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개입할 수 있는 경로가 없으면 결국은 정책은 행정을 중심으로 가게 되고 현장의 실천은 항상 현장의 실천을 이 부족한 자원들 속에서 어렵게 시행을 하면서 언제
우리한테 이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리가 주어질까라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항상 그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버넌스를 그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이렇게 전국적 연대체를 이미 오랜 기간을 거쳐 만드셨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제안을 제 생각에 차기 정부가 수립할 때는 좀 제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준비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많이 내용이 부족한데 사례 듣고도 같이 토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그래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실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에게 또 같이 이야기를 하고 현장을 만나는 계기들을 좀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